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 이어서 이단원에서 배웠던 것들 중에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 단원이 끝날 때마다 바로 새 단원을 나가기 전에 조금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유는 어, 강의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과목을 교양으로 생각을 하고 제발 어, 전공처럼 공부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 단원 그때그때마다 조금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이렇게 복습을 단원 넘어갈 때마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 시험 준비를 하거나 하실 때 부담이 안 되실 수 있도록 그때그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 2.4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았던 것들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4 부분으로 넘어와서는 국제금융과 관련한 부분을 살짝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이 포린 본드와 유로 본드라는 것을 살펴보았었죠. 포린 본드라는 것과 유로 본드가 약간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포린 본드는 해외에서 발행되는 채권인데 그 발행되는 국가의 통화로 발행돼. 그러면 포린 본드였고 해외에서 발행하는 채권인데 그 발행하는 나라에서 쓰이는 통화와 다른 통화로 채권을 발행한다. 그러면 이것은 유로 본드였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우리가 예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회사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중국에 가서 일본 엔화로 자금을 조달을 하면 그러한 게 유로펀드의 대표적인 사례였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중국에 가서 중국 위안화로 채권을 발행하면 이렇게 포린 본드에 해당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이렇게 유로본드는 굉장히 큰 시장을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었고요. 채권과 마찬가지로 통화에도 이렇게 유로 커런시, 유로 달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로 커런시는 뭐 유로 달러든 뭐 유로 뭐뭐든 통화가 전 세계에 많으니까 그러한 것을 다 통칭하는 것이 유로 커런시라는 일반 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어, 그 나라 쉽게 말을 하면 뭐 대표적으로는 미국 달러인데 미국 땅 밖에 예치되어 있는 달러가 이런 유로 커런시 미국 달러니까 유로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원화다. 근데 우리나라 땅 말고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원화, 미국의 어떤 곳에 예치되어 있는 우리나라 원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유로 원화가 되겠죠. 유로 코리안 뭐 원스, 뭐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유로 커런시의 예가 되겠습니다.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식 시장도 요즘에는 이렇게 국제화, 글로벌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주식 시장이라고 한다면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만 투자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투자자가 투자하기도 하고 일본에 있는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세계화가 점점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안타깝게도 여기 주요 주가 지수 중에 코스피라는 게 빠져 있었습니다만은 주요 주가 지수로 여기 미국의 다우존스, S&P 500 지수, 그다음에 나스닥, 그리고 영국의 푸찌, 그다음에 독일의 닥스, 그다음에 홍콩의 항생 같은 것들이 좀 언론이나 경제신문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지수들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5 부분으로 넘어갔었는데요. 앞에서 금융시장은, 그 자금을 파이낸싱, 조달해 올 수 있는 방법에는 다이렉트 파이낸싱을 할 수도 있고, 인다이렉트 파이낸싱을 할 수도 있다. 그 차이는, 그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나가서 직접, 물론 증권사나 IB를 통하지만, 도움을 받지만, 직접 주식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다이렉트 파이낸스라고 했었고, 그렇지 않고 대표적으로 은행 가서 대출 받으면 인다이렉트 파이낸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인다이렉트 파이낸스를 할 때에는 금융기관, 뭐 대표적으로 은행이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들과로부터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뭐 나라마다 조금 상황이 다르긴 했지만 언론에서는 뭐 주식이나 채권 시장, 주식이나 채권 시장이 많이 언급이 되긴 하지만 그거 못지 않게 이렇게 인다이렉트 파이낸스 시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국가들 이런 국가들도 이렇게 직접 시장, 다이렉트 파이낸스 못지않게 인다이렉트 파이낸스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 그래서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10배나 되더라라는 것을 살펴보았었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주식 시장이 더 크냐, 채권 시장이 더 크냐, 아니면 인다이렉트가 더 많냐에 따라서 나라마다 조금씩 상황이나 사정은 다르더라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5 부분에서는 이제 좀 몇 가지 좀 생소할 수 있는 용어들과 관련해서 공부한 것이 있었죠. 우선 첫 번째는 트랜잭션 코스트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트랜잭션 코스트는 어떤 것을 쉽게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냐면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다이렉트 파이낸스 하에서 금융중개기관은 어떠한 영역에 있는 금융기관이 됐던 그 영역에서는 전문적으로 특화된 금융기관으로서 전문 지식, 기술, 인력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뭐 개인이나 아니면 일반인이 그냥 그러한 금융 기능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과 적은 시간으로 그러니까 트랜잭션 코스트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 economies of scale도 금융기관들은 달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죠. 같은 금융기관들이 대표적으로 뭐 대출을 해준다던가 뭐 하는 그 규모가 이렇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고, 여기 바로 위에서 보았던 트랜잭션 코스트가 적어진다라는 측면에서 그와 바꿔 말하면 고객에게 가는 어떤 뭐 대출금이나 그런 것이 다른 비전문적인 기관이나 개인에게 뭐 대출을 받는다든가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크게 된다. 유동성이 좋아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큰 금액을 더 싼 비용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쉐어링이라는 이 부분에서 살펴보았던 것이 뭐 1,000만 원 예를 들었었죠. 1,000만 원을 은행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한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몰빵해서 빌려주면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을 못 갚거나 돈을 떼거나 하면 망하는 거죠, 은행이. 근데 그렇지 않고 1,000만 원을 한 명에서 10명, 10명보단 100명, 100명보다는 1,000명 그런 식으로 분산해서 은행 입장에서는 일종의 투자죠.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중에서 뭐 한 명이 망한 돈을 못 갚는다 하더라도 나머지가 문제가 없게 되는 그런 위험을 분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분산 투자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또 하나가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몰빵해서 빌려주지 않고 여러 사람한테 나눠서 빌려준다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포트폴리오라는 용어를 썼고, 이것은 또 경제신문이나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라는 용어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산 투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되는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었죠. 너가 가진 계란을 너무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마라. 즉, 분산 투자를 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은행이야. 금융기관이 은행인데, 나한테 돈을 빌리러 오는 고객이 본인의 직업, 소득,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상황,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지 않으면 나는 알 수가 없죠. 그러한 것이 asymmetric information,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은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건데, 우리 이 교과서 이 2.5에서 말을 하는 것은 우선은 두 가지였죠. 그 거래가 발생하기 전에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거래를 한 이후에는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버릴 수도 있다. 그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래 전에는 은행한테는 그 돈을 꼬박꼬박 이자 잘 내면서 갚을 수 있는 고객한테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 그런 좋은 고객이 아닌 좀 신용이 안 좋은 고객한테 돈을 빌려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역선택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었고, 돈을 빌려간 사람, 즉 차입자가 모르겠다. 뭐 나를 잡아가라. 나 돈을 안 갚겠다. 이제 그렇게 배째라고 나오는 그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뭐 모럴 해저드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아예 그러한 행동을 할 마음을 못 먹게끔 좀 스트릭트한 계약서 같은 것을 작성함으로써 모럴 해저드를 막을 수 있다,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어서 이와 같은 금융기관들은 이렇게 금융 중개를 하는 어떤 영역, 각자의 영역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인 기술, 지식,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측면에서 정보의 비대칭으로 발생할 수 있는 뭐 역선택이나 뭐 그러한 어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라는 것이었죠. 개인이 개인한테 돈 빌려주면 전문성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뭐 신용평가를 한다던가, 뭐 그 사람이 뭐 일을 잘하고 있는지 체크를 한다던가. 근데 금융기관은 그런 어떤 개인보다 훨씬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것에 있어서 장점을 가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모럴 하자드도 발생하는 것을 막거나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이 금융기관에게는 있었고요. 정리를 결국 하면 이러한 금융중개기관들은 여유자금이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필요로 하는 차입자들을 연결시켜줌으로써 필요한 곳에 돈이 갈 수 있도록 해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2.5에서 마지막으로 요거를 하나 더 살펴보았었죠. 금융중개기관들은 뭐 기존의 상품 판매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더해서 뭐 하나 더 판매한다고 비용이 뭐 더 엄청 많이 드는 게 아니라고 했죠. 대표적인 사례가 편의점이나 백화점 같은 데서 이미 나는 충분히 많은 상품 판매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다가 상품 하나 더 진열한다고, 배치한다고 내가 뭐 큰 비용이 엄청 더 드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러한 데서 오는 장점이 Economies of Scope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았던 것이 Conflict of Interest라는 것도 살펴보았었는데 다양한 목적, 그러니까 서로 다른 목적, 아니면 뭐 이해관계 그런 거를 갖기 때문에 이런 conflict of interest가 발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서비스 제공하는 어떤 하위의 부서라던가 아니면 팀이라던가 그 인원들이라던가 그 사이에 conflict of interest가 이렇게 발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2.6에서는 금융기관들의 몇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표적으로 보험사 같은 것들이 있는 Contractual Savings Institutions가 있었고, 또 세 번째 카테고리로 Investment Intermediaries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로 돌아와서 이렇게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은 대표적으로 뭐 뱅크였죠. 뭐 커머셜 뱅크가 있었고 또 커머셜 뱅크 이외에도 뭐 세이빙스 뱅크, 뭐 크레딧 유니언 같은 것도 다 예금을 고객에게 받고 그와 같은 예금을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대출해주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커머셜 뱅크, 우리나라에서는 요거를 시중은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상업은행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그 예금을 통해서 또 다른 고객, 뭐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커머셜 뱅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커머셜 뱅크도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고객한테 대출해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고객한테 대출을 해주는 그런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은행보다는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데 이런 세이빙스 뱅크, 뭐 우리나라의 저축은행 같은 것들도 고객에게 예금 받아서 또 다른 고객에게 대출해주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과거에는 뭐 이런 영업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제약이 풀렸고 지금에 와서는 뭐 규모도 좀 작긴 하고 하지만 커머셜 뱅크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하는 서비스가 거의 여기 세이빙스 뱅크에서도 다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으로 살펴보았던 것이 조금 낯설 수도 있는 크레딧 유니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것이 이 크레딧 유니언 형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회사 전용 뭐 은행 아니면 뭐 어떤 뭐 모임, 그래서 그렇게 어떤 뭐 조금 규모가 더 작은 요런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이 이 크레딧 유니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크레딧 유니언들은 1년 동안 영업을 해서
잘 됐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한 성과를 고객들한테 이렇게 share, 뭐 이익, 뭐의 형태로 배당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카테고리가 Contractual Savings Institution이었습니다. 용어는 좀 생소하긴 했지만 대표적으로 뭐를 생각하라고 보험사나 연기금을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보험사가 있었는데 생명보험사는 우리의 어떤 생명, 뭐 죽음, 뭐 그런 것과 관련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뭐 종신보험이다. 그러면 뭐 그 사람이 사망하면 그동안 냈던 보험금 플러스 수익 난 거를 이제 보험금으로 주는 뭐 그런 게 이제 생명보험의 대표적인 거가 되겠고요. 보험을 영어로 우리가 가입하는 보험을 영어에서는 이렇게 인슈어런스 팔러시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인슈어런스 플랜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는 말도 부수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뭐 보험사들, 뭐 연기금,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고객으로부터 매월 받는 돈을 그냥 그대로 쌓아놓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커퍼레이트 본드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물론 뭐 은행에 돈을 넣어놓기도 하고 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돈을 불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보험사는 고객이 나중에 보험금을 요청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금융상품, 그래서 이런 주식과 같은 것에 투자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험사의 형태로 화재보험, 그리고 손해보험사가 있었습니다. 뭐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뭐 교통사고 아니면 화재와 같은 어떤 그런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회사들, 그런 상품을 파는 보험회사들이 바로 손해보험, 화재보험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생명보험처럼 고객들로부터 매월마다 보험료를 받고 그것을 모았다가 물론 이렇게 모은 것을 이제 투자도 해서 불리다가 고객이 그 보험에서 계약한 특정한 사건, 사고, 교통사고라든지 화재라든지 그 고객이 다쳤다든지 라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면 계약에서 정한 만큼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요 보험사들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명보험보다는 아무래도 화재나 사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더 많죠. 우리가 실제로는 실제로도 생명보험이나 보험보다는 손해보험이나 화재보험에 더 보험금 청구하는 경우도 많듯이, 그래서 요 화재보험이나 손해보험은 생명보험보다 조금 더 리퀴드한 에셋에 투자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했었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화재보험, 손해보험도 너무 위험한 자산에는 투자를 하지 않거나 제한이 되어 있을 것이고 채권이나 뭐 미국 정부 채권, 뭐 우리나라 정부 채권 같은 것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카테고리에서 마지막으로 나왔던 것이 바로 연기금, 뭐 퇴직 기금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납부한 매 월마다 이렇게 모은 연금, 기금을 모았다가 물론 이제 중간중간 계속 앞에 보험사처럼 조금씩 불리기도 하면서 나중에 그 근로자가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나이를 넘어서는 만큼 더 나이가 들거나 하면 이제 그때 매 월마다 연금 형태로 돈을 지급하는 형태를 하는 형태가 이런 연기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이런 연기금도
회사채나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고객, 근로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불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테고리에서 살펴본 첫 번째가 파이낸스 컴퍼니스들이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여기 밑에서 우리가 예에서 살펴본 것처럼 포드 자동차에 딸려 있는 자회사인 포드 모터 크레딧 컴퍼니처럼 그 모회사에서 주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할부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할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 이런 파이낸스 컴퍼니였습니다.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자동차의 경우가 많고 가구 아니면 뭐 또 가정에서 쓰는 어떤 좀 비싼 물건들 아니면 좀 작은 회사들한테 이렇게 뭐 일종의 대출을 해주는 거죠. 이제 그러한 형태의 영업을 하는 회사가 이 파이낸스 컴퍼니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뮤추얼 펀드. 이 뮤추얼을 그냥 생략해서 펀드라고 하기도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뮤추얼 펀드 중에 하나로서 1년 이내의 금융 상품에만 투자하는 머니마켓 펀드라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펀드라는 것은 많은 개인, 뭐 그리고 기업으로부터 돈을 다 모아서 투자를 받아서 그렇게 모아진 돈을 가지고 대량으로 주식이나 채권이나 아니면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수익, 물론 거기서 손해가 날 수도 있겠죠. 이제 그것을 투자한 금액의 어떤 비율, 금액대별로 따라서 이익이 났으면 이익을, 뭐 손해가 났으면 손해 난 만큼을 이제 그렇게 되돌려주는 게 이 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는 은행 창구나 아니면 요즘에 온라인이나 그래서 가입을 쉽게 할 수 있는 그 펀드, 여기서 말을 하는 뮤추얼 펀드가 되겠고요. 이렇게 수많은 개인들로부터 돈을 많이 모아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개인이 주식 조금씩 살 때 이제 적용받는 수수료보다 이런 펀드가 적용받는 수수료율이 훨씬 싸다라는 점이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분산 투자를 물론 하려면 굉장히 많은 것에 나눠서 투자를 하면 되긴 하는데 이렇게 펀드에 그냥 내가 가입을 하고 매달 아니면 뭐 한 번에 얼마를 내면 이 펀드에서 알아서 분산 투자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펀드의 경우에는 뭐 채권형이나 아니면 정말로 안전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가 아닌 이상 손해가 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의 위험성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마지막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뮤추얼 펀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기 1년 이내 아니면 뭐 거의 뭐 한 달 이내 뭐 그런 굉장히 안전하고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가 머니마켓 펀드 MMF였습니다. 그리고 헤지 펀드라는 것도 살펴보았었죠. 뭐냐면 마찬가지로 펀드예요. 펀드인데 조금 뭐 우리처럼 뭐 10만 원 뭐 이렇게 5만 원 투자할 수는 없고 이렇게 지금 미국 기준으로 보면 typically 1 밀리언 달러 이상을 가진 경우 아니면 한 방에 1 밀리언 이상을 투자를 하는 경우만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뭐 돈이 많은 개인이나 기관들만 이제 고객으로 상대를 하는 펀드가 이 헤지 펀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지 펀드는 뮤추얼 펀드가 받는 제재 아니면 뭐 규제에 비해서 훨씬 규제를 덜 받는 거가 되겠고요. 이러한 헤지 펀드들은 또 당연히 돈을 모았으니 받았으니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투자 대상으로 뭐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채권에 하기도 하고, 외화에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다른 상품이나 뭐 여러 가지 금융자산 파생 상품 투자를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증권사 그리고 미국의 투자은행을 말을 하는 요 인베스트먼트 뱅크 IB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증권사들 IB들은 일반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업무를 대행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렇게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거를 영어로 뭐를 하고 하냐? 언더라이트를 한다, 언더라이트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증권사들은 또 일반 기업이 다른 기업과 M&A를 하거나 뭐 그러한 어떤 큰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런 회사의 인수 합병 같은 업무를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역할도 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테이블 3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금융기관들이 자산과 부채, 주요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그리고 테이블 4에서는 이러한 금융기관들이 가진 자산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2.7에서는 금융 시스템에 적용되는 규제, 제재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금융산업은 많은 산업 중에서 제재, 제한, 규제를 상당히 강하게 받는 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돈을 다루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는데요. 정부는 첫 번째, 투자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두 번째, 금융 시스템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와 같이 금융산업에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투자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는 금융산업을 규제를 하는 것인데,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이나 모럴 하자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금융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고, 또 그러면 경제 성장이나 자금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규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법이나 그리고 기관으로는 SEC라는 기관을 통해서 금융시장, 금융기관을 관리 감독,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 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같은 곳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업 때 살펴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정부가 전자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사장, LG전자 사장 니네 일로 와 해가지고 막 혼내거나 아니면 뭐라 하지 절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옵티머스 펀드, 사모펀드 뭐 사고 난 것 같은, 아니면 뭐 금융 어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금융감독원장이 아니면 부원장이 바로 그 다음날 사고 난 다음날 시중은행장들 다 호출하죠. 그러면 가가지고 절대 이런 일 다음부터는 일어나게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 바로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또 더 센 규제가 들어간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금융 산업은 더 센 규제를 받는 산업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규제하는 두 번째 이유가 금융시장이 건강하게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뱅크런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었고, 여기 Financial Panic이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에
금융기관이 부실화가 된다. 그러면 당장 예금자들은 내 돈 찾으려고 그 은행으로 뛰어가게 될 것입니다. 너도 나도 그렇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인출하게 되면 바로 뱅크런이 발생하게 되고, 한 금융기관에서 그게 멈추면 좋겠지만 전체 금융기관이 다 부실하게 되면 금융의 어떤 역할 자체가 붕괴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금융기관, 금융시스템을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금융시장이 금융기관들이 건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6개의 규제가 있었고요. 첫 번째가 이렇게 차터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 면허를, 라이센스를 아무한테나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산업과 이 금융산업이 다른 것이었죠. 뭐 내가 IT 분야의 어떤 신제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를 뭐 내가 하나를 만들겠다 하면 만들 수 있어요. 법인 만들고 국세청에 가서 사업자 등록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금융산업은 금융기관을 새로 만드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뭐 자본금이 얼마 이상 있어야 되고 뭐 그러한 요건들을 갖춰야 이제 허가가 날까 말까 하는 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금융기관이 어떤 영업한 거의 실적이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감독을 받고 정보를 공개하고 공시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북이라고 하는 것은 책을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경제에서 북은 금융기관 아니면 그냥 일반 기업의 장부, 회계장부를 이렇게 북이라고 합니다. 혹은 한자로 원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회계에서 레저라는 거를 들어보셨으면 이제 그거랑 요 북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규제로 그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나 그 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영업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1933년에 통과된 은행과 증권업, 투자은행의 분리, 그러한 것을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금을 취급하는 뭐 상업은행이나 다른 예금 취급 금융기관은 다른 기관의 다른 회사의 주식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한다든지, 이런 투자할 수 있는 에셋의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있고, 보험사들은 고객이 월마다 낸 보험금을 언젠가는 찾아갈 것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또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도록 놔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제한도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예금자 보호가 있는 것처럼 미국에도 이렇게 25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방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그 원리금 냈던 것을 보장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고, 그러한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 사실 소비자한테 이게 다 그게 전가가 되긴 하는데, 매달마다 시중은행들이 요 FDIC, 우리나라의 예금보험공사에 매월 이렇게 필요한 어떤 법에서 요구하는 금액만큼을 납부를 해서 적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중은행 말고 크레딧 유니언들은 이제 그 자체에서 운용하는 예금보험 제도, 일종의 예금보험 제도가 있어서 이러한 새마을금고나 시중의 경우에도 1인당 얼마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Limits on Competition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미국의 경우 어떤 주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다른 주까지 가서 브랜치, 영업, 지점을 내지는 못하도록 뭐 요런 규제가 있기도 했었고요. 또 이자와 관련해서 은행들이 서로 예금자들한테 너무 서로 더 많은 이자 주려고 하면 그러다가 은행이 망해버릴 수 있다고 예전에는 생각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예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다던가 하는 제재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요약한 것이 테이블 5였고 가장 마지막으로 뭐 나라마다 금융 규제가 대략 비슷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그 세세하게 들어가면 조금씩은 당연히 어떤 나라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해외의 금융 규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2단원 내용이 많았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렇게까지 2단원 복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